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하죠.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일정한 주체,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유권자 후보자가 서로 선거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한국선거방송 선보기 특별대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왜 필요한지,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법제국장님 모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이번 시간에는 선거 규제의 주요 내용과 이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예, 선거 규제가 도대체 어떤 것이죠? 선거라는 것이 가급적 자유로운 유권자들의 의사표현 행위, 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이 유권자에게 전해지고 유권자가 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반면에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어떤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서 돈이 많은 후보자하고 돈이 적은 후보자하고 어떤 기회 불균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선거의 공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요. 또 어떤 공중의 안전이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그 규제의 큰 틀로 보자면, 첫째는 주체의 제한, 둘째 시기의 제한, 셋째 방법의 제한, 넷째 비용의 제한, 마지막으로 내용의 제한을 줄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주체의 제한에서 봤을 때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해야 할 노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선거운동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또 한 부류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이를테면 18세 미만의 사람이거나 현재 그 중한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도 안 되겠죠.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의 역사하고 그 연결돼서 역사적 평가 때문에 선거를 금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통장, 리장, 반장들, 그 다음에 향토해동 간부, 또 흔히 그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새마을운동연합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런 회장이나 상근 임직원들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헌법과 개별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공무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설치 개별 법률들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그런 사람들은 선거운동 아예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 공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네. 공무원이라는 경우를 상정해 보도록 하죠. 예. 그 경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그 대구 지역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후보자가 출마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부인이 법관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후보자의 배우자라면 후보자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비록 공무원 신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 교원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법 발의가 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제 지위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게 정치 활동의 자유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좀 많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좀 현재는 허용됐지만 과거엔 언론인들까지도 정당 가입을 금지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1994년도에 아마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는 규제를 하다가 지금 많이 넓어지긴 했는데,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성숙도, 시민식 개선 그런 걸 본다면, 이를테면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그 부분이 어떤 그 정당감이 일정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첫째,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거나 직무 시간 외에 개인적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 활동들은 한번 허용을 검토할 필요의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입법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배경에서 지금 입법 발의가 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단체들 예를 들어서 향후회라든지 종친회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 또 모든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특히 향후회 같은 경우는 지연에 의해서 동창회 같은 경우는 악연에 의해서 종친회 같은 경우는 혈연에 의해서 어떤 불합리한 정서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단체의 명의,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만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개별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나 일반 사회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결사의자위에서 이미 헌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선거운동이 허용됐고요. 일반 사회단체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규제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기적으로도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어떤 제한이 가해지고 있을까요? 그 부분 현행 그 선거 규제를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아주 중층적인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시기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그 부분 입법이 돼서 개선이 된 부분인데 선거 당일에 뭐 엄지척, 뭐 부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게 선거 당일에 금지되었다가 이번에 허용되었고요. 그 다음 오프라인 상에서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오로지 하나의 기준 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180일 안으로 들어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당의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활동도 공직선거법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제한을 해요? 이 당초에 지금 현행 그 법이 최초 제정 당시 명칭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가 많다고 많이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993 제정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법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 사무원, 후보자 앞에서 딱 선거에 신고된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허용을 하면서 혹시 과일될까봐 부작용을 우려해서 선거일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 즉 정당의 명칭이 들어가는 시설물, 선전물, 그리고 정당의 정책에 대한 창성 반대에 이르는 그런 인쇄물까지 규제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규제와 관련해서 주체와 시기상을 그런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그 외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규제들이 방법에 대한 규제, 그다음 비용에 관한 통제, 그다음에 내용에 관한 통제를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몇 말씀 해주시죠. 이게 지금 허용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작년 총선 이번 대선 큰 문제가 되었던 그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무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행위는 안 되고, 둘째, 후보자를 헐뜯는 비방행위는 안 되고, 셋째, 특정 지역이나 성별 그걸 모욕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에서 특히 보장을 받는데요. 원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문명 국가들 특히 그 신라고도 이제 밀턴이 그 의회의 명령을 어기고 아레오패기티카라는 그 출판물을 내지 않습니까? 검열을 받지 않고 그때부터 내려온 하나의 그 신념이 있지요. 여론의 자유시장에서 진료와 거실이 마음껏 싸우게 하면 결국 진실이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문명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여론의 자유시장에 걸리지 않는 해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허위사실 공표행위, 가짜뉴스 같은 거, 후보자 비방행위,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들은 짧은 선거 기간 중 검증이 어렵고 걸러지지 않는 해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내용을 규제하고 시기에 관계없이 항시 그건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모든 가짜뉴스 다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가짜뉴스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첫째는 그 공표가 돼야 되고 뉴스기 때문에 당연히 공표가 되겠죠. 두 번째는 피해 후보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내용이 거짓 사실이거나 아니면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그 요건을 갖춰야만이 비로소 공직선거법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영역들은 단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을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선거 규제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됐던 4대강 무상급식 네. 생각이 나는데요. 그 규제를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규제를 했을까요? 일단 현행 그 공직선거법 90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93조에 정당의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하는 인쇄물 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4대강 무상급식 찬성 반대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시설물과 인쇄물을 사용해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 위반됐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4대강 무상급식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고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가 마련한 법률이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거리감이 있다면 중앙선관위에서 합리적인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법 규제가 워낙 불합리하고 과도하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시민사회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구조, 우리 헌법이 통치 구조의 원리상 우리가 어떤 정치 발전적 집행 업무를 담당할 따름이 집행기능이긴 한데 우리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행정기관, 집행기관입니다. 결국 의회 법률주의란 대원칙,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국회의 뜻에 반해서 우리가 자의적인,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국회가 우위법이라 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거나 적법한 것을 우위법으로 본다면 법치국가의 원리나 의회 법률의 원리가 훼손되는 더 큰 우연 상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사드 배치 문제라거나 또 전술핵 배치 문제 같은 지금 남북한 진지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또 정당마다 또 입장을 아주 다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 부분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허용된 방법으로 할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한다면 현재의 90조, 93조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다면 선거가 닥쳐서 또 바꾸려고 하면 뭐 특정 정당을 손을 들어주니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서둘러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거가 닥치기 전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선거 규제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 나눠봤는데요. 이제 선거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비용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그걸 정치 자금으로 흔히 알고 있죠. 근데 그 정치 자금 중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을 위해서, 즉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선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선거 비용에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이 선거 비용에 해당이 되지 않고 상당히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이 그 체감 선거 비용하고 또 법에서 정한 선거 비용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해서 이만한 공간의 선거사를 임차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선거 자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임차 비용들은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소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선거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화를 쓴다거나 하는 그런 비용들은 또 선거 비용에 잡히게 되고요. 그 외에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간주해서 그냥 직권 산입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선거법에 위반된 그 선거인에 지출한 비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부행위를 위반해 지출한 비용. 원래 기부행위는 어떤 금지나 물품을 제공한 것이지 그 자체가 선거운동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부행위 시한 비용을 선거비에 산입을 합니다. 마지막에 올해 입법된 건데요. 그 여론조사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비보좌 시절부터 선거일까지 총 4회를 넘기면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왜 여론조사가 4번 초과하면 선거 비용으로 제한하나요? 이제 그 부분은 최근에 선거 때 실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 걸로 봐야 되겠는데요. 작년 총선 때 이 아주 참 부적절한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뭐였는가 하면 첫째는 여론조사가 어떤 민심의 흐름을 읽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를테면 이종희 후보자를 아느냐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두 번째는 일부러 여론조사 기관과 담합해가지고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걸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서 탈법적인 선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돈이 많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비용이 선거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선거운동 정책 방향을 수정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경제력이 없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횟수가 재력에 따라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탈법적인 방법을 막고 또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어떤 후보자 기회불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입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예비후보자 2번 정도, 후보자 2번 정도, 이걸 넘는 4회를 초과한 비용은 선거 비용에 산입하도록 그 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선거 비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거 비용 제출 한도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거 비용 제한액이라고 하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 선거 비용 지출 한도액을 정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선거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11조가 국민들이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비용에 적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때 총액 범위 내에서 이만큼만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선거운동을 가열을 방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차이에 의해서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선거 비용을 과다하게 제출하는 것을 막고 예.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또 특히 헌법상 선거운동 기획인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또 공직선거법이 추구한 최고의 가치가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후보자 간의 공정한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총량 제한, 그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거 비용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선거별로 전부 다른데요. 이를테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지금 약 500억 정도가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실시하는 시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뭐 구시군수나 인구수에 따라 많은 차등이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 한 10억 내지 한 50억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비용 제한액이 평균 약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선거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정과 자유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선거 문화가 꽃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의 그 선거 제도 규제가 좀 심하다라는 그런 지적과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현재의 그 개선된 선거 문화를 만드는데 현행의 그 선거법이 크게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마 우리나라의 헌정사회관에서 외국 외신이 보도 중 가장 그 큰 가짜 뉴스가 아마 1952년도 더 타임즈 기사일 겁니다. 그 당시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간선할 경우 당선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직선제로 헌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소위 발췌기원이라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타임즈의 한국 종군 기자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참 그런 어긋난 이해를 한 바가 있었죠. 그렇지만 올해 이번 대선을 끝나고 나서 국제사회 평가는 어땠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제는 시대 정신이 변했고 우리는 선거문화 많이 개선됐고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좀 불합리한 규제는 잘 가려내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174건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논의가 좀 아주 생산적으로 되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가 임박해서 할 경우에는 또 당파성 이런 시비가 생길 수 있겠죠. 국회에서 조금 빨리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하겠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그 기간과 방법에 있어 각종 규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롭되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규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때 선거 문화는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